신구대학에서 우리나라 출판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이창경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나눌 부분들은 예책은 누가 만들었을까 하는 제목인데요. 책 그리고 예책, 우리가 좀 거리가 많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우리 지금 5G 시대에 살고 있죠. 많은 정보량, 속도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책 중에서도 예책, 이런 것들을 같이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여러 문화 중에서 정말 자랑스럽게 내놓을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빼놓지 않고 어디든지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책 문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가장 오래된 목판본 우리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유네스코에서 세계 기록문화유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해놓고 인류가 잘 보존해 나가야 될 기록문화유산을 선정을 해서 엄정하게 선정을 하죠. 그걸 지정하고 같이 보존해 가려고 노력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세계 기록문화유산 중에서 우리나라의 많은 전적 문화가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죠. 의궤를 비롯해서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대표적인 것들이 정말 세계에 내놔도 자랑스러운 전적 문화가 우리들은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바쁜 시대, 빨리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시대, 뭔가 하지 않으면 불안한 이러한 시대에 조금은 우리의 시각을 한참 거슬러 올라가서, 시대도 거슬러 올라가고요, 생각도 같이 따라 올라가서 그 시절 옛날에 책을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 또 그런 책을 읽었던 사람들, 그런 책을 편집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이라고 하는 것은 독자를 먼저 생각해야 되죠. 독자가 없는 책들, 아마 존재가치, 이런 부분들이 더 희석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시대에 그 독자의 주 계층들은 아마 지식 계층이었었겠죠. 사대부 계층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책을 읽었을까 하는 점이죠. 오늘날 우리가 책을 읽는 목적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양을 넓히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에 책을 읽을 때는 교양뿐만 아니라 심심할 때, 시간이 날 때 이런 책도 읽고요, 또 만화책 같은 것도 읽어서 소설책 같은 경우는 흥미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텐데, 옛날 그 양반 또 사대부 계층에서는 책을 읽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인격 수양, 이런 쪽에 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복이라고 하는 사람, 동사 강목을 썼던 안정복 아시죠? 그 사람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학문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궁리에 있다. 궁리라고 하는 것은 이치를 캐묻는 거죠. 원리가 이건 왜 그렇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지? 왜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을까? 이런 물음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 학문의 출발점, 궁리에 시작하고, 궁리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독서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책을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활자로 되어져 있는 책을 읽음으로 해서 궁리하죠. 생각하죠. 왜 그럴까 따져 묻죠. 그죠? 또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게 되죠. 이런 부분들인데, 옛분들은 책을 통해서 학문과 독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셨고, 그리고 학문을 하는 것도 무엇과 연관되어져 있을까? 인격과 연관되어져 있다. 책도 인격 수양과 관련되어져 있다. 그래서 그 책의 내용들은 도를 닦는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읽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인격 수양과 관련되어져 있으면서 인격과 학문 같이 병행하고, 그런 것들이 나가서 많은 책을 읽어서 과거에 급제하고 입심양명하는 그런 부분으로 독서의 목적을 그런 데 두었다 생각을 하면, 오늘날의 우리 독서와는 조금은 차이가 있는 그런 점을 찾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정말 자랑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인쇄 기술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최초로 목판 인쇄물 무구정광 대단히 갖고 있잖아요. 세계 최초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직지심체 요절 갖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자랑을 하는데 같이 한번 생각해 보죠. 그게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왜 나왔을까? 이런 점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목판본이 나오기 전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종이에다가 붓글씨로 한 글자 한 글자 썼겠죠. 그게 필사본이에요. 그죠? 그러다가 너무 힘들고 시간이 걸리고 오래 걸리죠.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죠? 요즘에 얘기하고 있는 복제, 카피하는 이런 부분을 생각했겠죠. 똑같은 걸 쓸 게 아니라 뭔가를 만들어 놓고 찍어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 고민을 했던 사람 여러 사람이 했겠지만 그러면 이걸 한번 바꿔보자 생각했던 사람이 정말로 어느 절에서 신앙심 깊은 스님이 되어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뭔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나무를 깎는 그런 장인이 되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글씨를 한번 써놓고 그거를 엎어놓고 글을 나무판에 새긴 다음에 그거를 찍어내면 똑같은 글을 쓰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것은 수고로움뿐만이 아니라 같은 책을 여러 개 만들어서 같이 볼 수 있고 확산시킬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 거겠죠. 그게 중요한 거겠죠.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집약하고 실천으로 옮겨서 나타난 것이 세계 최초의 목판본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751년도 서기로 따지면 이때 되어지는 건데요. 그리고 그 목판본을 만들고 보니까 목판본은 같은 책만 찍어낼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고려 해인사에 가면 고려대장경 경판들이 있잖아요. 그 경판들을 가지고 그 시대에 만들어냈던 책을 지금도 똑같이 찍어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른 책은 찍어낼 수 없잖아요. 지식의 양이 많아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창작물들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그런 활자의 필요성 생각해 볼 때 똑같은 책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책을 복제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고민을 엄청나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거는 여러 개의 활자를 만들어 놓으면 그 활자를 활용해서 여러 종류의 책을 찍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생각까지 미친 거죠. 그죠? 활자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활자를 만들어내서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낸 것이 직지심체 요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직지심체 요절도 1962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 말미에 이거는 금속 활자로 찍었다 하는 내용들이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목판이나 금속 활자나 이런 것들은 직지심경 그다음에 무구정광 대단하니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필요성을 생각하고 끝없이 추구하는 이면에는 지식의 확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었던 우리 선인들의 생각 이런 것들이 생각하면 굉장히 가슴 뿌듯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내고 실현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그러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들이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굉장히 가슴 뿌듯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장정 이런 부분들인데요. 우리가 서점에 가보면 많은 책들이 서점에 이렇게 놓여 있는데 책을 선택할 때 물론 책의 제목과 책의 내용과 이런 부분들도 책을 구매하는데 고려를 하지만 또 책의 표지 디자인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튼튼하게 재본되어져 있는지 본문의 디자인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잖아요. 시각적인 측면.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거슬러 올라가서 옛날 우리 할아버지들도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책을 만들어서 책의 형태 이런 것들을 갖추어 가는데 첫 번째 등장한 게 권자본이에요. 무구정광 대다라니가 권자본이죠. 그죠? 권자본은 두루마리 형식으로 되어져 있어서 읽을 때는 펼쳐봐야 되고 다 읽을 때는 또 말아둬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좀 불편해. 읽을 때 폈다 다시 또 접어둬야 되고 좀 더 편리한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는 게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절첩장이잖아요. 접는 거.
거예요. 이렇게 종이가 있으면 이걸 찍어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길게 만들잖아요. 말아두는 게 이제 권자본인데 절첩장은 한 판에서 찍어내서 그걸 접어서 붙이는 건 마찬가지예요. 붙이고 이렇게 접어두는 거죠. 이렇게 접어두니까 말아두는 불편 이런 것들은 제거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절첩장으로 만들다 보니까 또 뭔가 좀 불편해. 이 접힌 부분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요즘 같으면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면 되는데 그 시대는 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판에서 찍어서 길게 이어붙일 필요가 없겠다. 한 판 찍어내자. 그리고 그걸 접자. 그리고 접어서 하나하나를 쭉 쌓아두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되어서 나타난 게 호접장이에요. 호접장은 또 뒤끝을 붙이다 보니 떨어져 나가. 안 떨어져 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한 것이 뒷부분을 섭의 부분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묶는 거예요. 그렇게 묶어서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나타난 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선장본이에요. 선장본을 보면 선장본은 표지가 있죠. 앞표지가 있고 뒷표지가 있죠. 내용들을 접었죠. 그 다음에 섭의 부분을 묶었죠.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튼튼하고 또 오래 가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선장본에서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선장본은 옛날 책에서 제본의 어떤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고 있는 제본의 전형 이런 것들이 선장본인데 선장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첫 번째로 책을 읽는 사람들이 튼튼하게 오래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뒷부분을 묶었다라고 하는 점 묶는데 5번을 묶은 거예요. 그걸 오침 철장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묶었고요. 표지에는 능화판을 사용해서 여러 문양들을 나타내서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장본 같은 경우에는 쭉 생각하면서 가장 튼튼한 방법을 생각했을 것이고 물론 이제 이렇게 쌓아두면 되는데 보관에 좀 편리해야 될 것 같고요. 보기에도 편리해야 되잖아. 넘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생각한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아름다운 거, 미적인 거 이런 부분들도 가미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책을 만드신 분이 그냥 허투루 만든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하나 생각을 가지고 만드셨다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오침철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가 음양 오행 그러잖아요. 그럼 5번 꿰맨 것이 오행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우주의 질서, 우주의 만물들이 운행하는 원리 이게 오행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이 책 안에는 우주의 모든 진리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4번 꿰맸어요. 일본에서는 6번 꿰맸고 5번 꿰맸거든요. 표지 같은 것들도 황색으로 했잖아요. 중앙, 중심을 의미하고 있고 그렇죠. 또 능화 표지 이런 것들을 밋밋하게 하지 않고 능화판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능화 문양이라든가 연꽃 문양이라든가 이런 것들 새겨서 좀 더 아름답고 튼튼하고 보관하기 편리하고 이렇게 책의 장정에 세심하게 신경을 썼던 것이 우리 옛날 책을 만들었던 분들의 의식, 생각 이런 것들이 아니었나. 그런 것들은 그대로 오늘날 우리 책을 만든 사람들한테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냐면 독자를 생각한 거죠. 독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책을 잘 간수하고 실증내지 않고 잘 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 것이라고 보아질 수가 있을 것 같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경비, 그다음 필자 이런 문제인데요. 책을 만들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죠. 종이, 나무판, 활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성종 임금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때는 그 경비를 어떻게 마련했냐 하면 저쪽 바닷가나 이런 쪽에 가면 어전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바닷가를 막아놓고 물고기를 잡아서 시장에 내다 파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나라에서 관리를 하면서 일반 주민들한테 분양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갔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세금 이것을 다른 데 쓰지 말고 전교소에 보내서 책을 만들도록 하자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죠. 전교조라고 하는 것은 책을 만드는 기관이거든요. 요즘에 뭐 얘기하면 뭐 고속도로 통행하면 통행료 내잖아요. 그런 부분들 고속도로 건설하는 데 쓰이는 거와 마찬가지로 벌써 그 시대에 15세기에 어전에서 나오는 세금은 다른 데 쓰지 말고 책 만드는 경비로 사용하도록 해라.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참신한 것 같아요. 경비가 부족했을 때였으니까 그런 제도도 마련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책을 판매하는데 요즘에 도서정가제에 많이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판매하는데 화매라고 하는 방법을 썼어요. 화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책을 많이 읽고 싶어. 정말로 간절하게 책을 읽고 싶어요. 근데 돈이 없어. 그리고 요즘에는 도서정가제니까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제 가격을 두고 사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런 돈이 없는 사람들 책을 읽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책을 판매하는데 파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사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책 가격을 결정하는 그런 방법이 화매라고 하는 방법이죠. 이 책 가격 비싼데 너는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냥 줄게, 읽어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좀 싸게 줄 수도 있고 이런 방법을 채택했다는 거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력도 필요하고 독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필자잖아요. 글을 쓸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필자들이 왕성하게 집필 활동을 펼쳐 나갈 때 거기서 좋은 원고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좋은 책도 만들어줄 수 있는 거고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가는 건데 조선시대에도 을람명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건 어떤 제도냐면 신하들이 원고를 쓰면 그걸 바로 출판으로 옮기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먼저 읽어봤어요. 임금이 먼저 읽어보고 밤새 한번 읽어보는 거죠. 그리고 임금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저녁에 며칠 동안 밤새워 누구의 원고를 읽어보니까 내용이 너무 좋은 거야. 훌륭한 거야. 이걸 내가 보기엔 너무 아쉬워. 그래서 이걸 책을 만들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읽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얘기를 신하들한테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러니까 누가 최초의 독자가 되는 거냐면 왕이 최초의 독자가 되는 거예요. 한번 글을 쓴 필자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내가 써놓은 글을 임금께서 처음 읽어줘요. 그리고 나서 이게 뭐야 내팽개치는 것도 아니고 읽어보니까 너무 좋고 훌륭해 이런 얘기를 글을 쓴 필자가 들어봤을 때는 정말 가슴이 뛸 것 같아요. 그죠? 그 가슴 뛰는 것이 다시 무엇으로 연결되어지냐면 보다 더 좋은 원고를 쓰려고 하는 의지, 의욕 이런 것들로 연결되어지겠죠. 당연히 더 좋은 원고가 생산되어질 것이고 그 원고가 책으로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을람명간이라고 하는 제도 속에서 신하와 임금이 같이 유대감을 가지고 책을 만들어가는 필자를 양성해가는 그런 제도로서 활용되어졌다 하는 점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편집, 교정, 이런 서점 이런 쪽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는데요. 편집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그 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얼마만큼의 능력 있는 편집자가 책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책이 품격을 가질 수 있고요. 책도 품격을 갖죠. 품격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책이 갖고 있는 보이지 않는 힘. 물론 내용에서 나오겠지만 내용을 떠받쳐주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그런 편집적인 요소,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교정 이런 부분들 중요하잖아요. 옛날 분들은 이 교정에도 철저를 기해서 교정을 봐나가다가 잘못된 오자가 책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그 잘못 본 책을 교정 본 사람을 데려다가 장을 때리고 그런 걸 법률로 만들어 놓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교정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편집과 교정 이런 부분들은 책의 품격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죠. 품격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는 신뢰라고 하는 부분들도 들어가 있어요. 신뢰는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책을 만든 필자와 그죠? 그 다음에 책을 읽는 독자가 서로 신뢰감이
형성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편집 과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확대시켜 나가는 요소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편집을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책이 당대로 끝날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더 어떤 고전으로 자리 잡아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향약집성방이라고 하는 책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 향약집성방이라고 하는 책은 세종 때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 전에 의학서들이 중국의 의학서들을 중심으로 해서 책이 만들어졌다면 세종 임금께서는 왜 우리 조선 사람들이 조선 풍토에 맞는 조선에서 자라고 있는 약초를 가지고 병을 치료해야지 왜 중국의 의학서를 가지고 치료해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자라고 있는 약초들,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또 처방을 내리고 그런 책이 향약집성방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향약집성방을 활용하는 조칙, 조안, 이런 것들을 제정을 했는데, 첫 번째가 향약집성방에는 약초를 건조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 건조 방법을 더 추가하도록 하자. 또 향약 집성방 본초에 빠진 부분들이 있는데 그 빠진 부분들을 더 추가하도록 하자.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환자들이 와서 자기 증세를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듣고 처방을 향약 집성방에 따라서 처방을 내리자. 그럼 그 책이 더 신뢰감이 갈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갈 것이고, 그 다음에 무슨 국가시험, 의사고시 이런 걸 치를 경우에는 이 향약 집성방에서 문제를 출제하자. 이런 조항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향약 집성방에서 전문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약초에 대해서. 아버지가 약초 전문가면 아들도 이어서 약초를 채집하는 일에 하도록 하고, 약초를 채집할 때는 뭐가 있어요? 시기가 있으니까 국가에서 어떤 토목공사나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약초를 채집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들을 부역에 나오지 않도록 하자.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편집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좀 더 책의 내용에 충실을 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해나가고, 이런 부분들을 향약집성방을 활용하는 조건, 활용의 요건, 이런 부분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고요. 편집자적인 요소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옳은행실도, 이런 책들을 보면 깜짝 놀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느 부분이 지금 놀랐냐면 편집자적인 안목이에요. 물론 옳은행실도라고 하는 책은 목적성을 가진 책이죠. 목적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옳은이라고 하는 것은 유교윤리의 기본적인 윤리 강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모든 백성들한테 알려야 되고 백성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편집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옳은행실도를 펼쳐보면 크게 나오는 것이, 옳은행실도는 이야기잖아요. 어떤 이야기냐면 효도, 충성, 부부관계, 이런 것들을 아주 모범적으로 실천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짤막짤막한 에피소드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알려야 돼. 야, 너 이런 사람은 이렇게 효도했는데 이렇게 우위를 지켰고 충성을 했어. 너희들도 해야 되지 않아? 이런 목적성이에요. 근데 그런 에피소드들을 알려야 되는데 처음에 등장하는 것은 그림 목판으로 그리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누가 이런 일을 했어. 착하지. 그지?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런 내용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한문이 나오죠. 그죠? 한문이 나오고, 또 한문을 읽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글로 또 번역을 해서 보여주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은 물론 머릿속에 이미지로 각인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그걸 또 입으로 외워야 돼. 그죠? 그래야 되니까 그 내용을 시로 적어요. 이렇게 첫 번째 이미지, 그림, 한문, 언어, 한글, 그 다음에 시, 이렇게 해서 하나의 내용을, 효행에 관련된 내용들, 여러 오행에 관련된 내용들이죠. 이런 것들을 여러 4번 보여줌으로 해서 어느 누가 읽든지 간에 그것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편집을 했다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오늘날 우리가 편집의 안목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편집자로서 고민한 그런 부분들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점이죠. 그죠? 이제 그런 편집자의 생각 속에는
내용의 전파와 관련된 문제, 또 책을 읽는 독자의 수준에 관련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포함되어서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의 편집 현상이라고 보아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요, 서점이잖아요. 그럼 이런 책들이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일반인들이 책을 사봤을까 하는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조선시대에 서점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서점에 대한 필요성, 이런 부분들은 여러 번 제기가 되어졌었거든요. 그 중에서 어득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종시대 때 서점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제안을 했거든요. 그 사람이 제안한 내용들을 읽어보면 요즘에 우리 서점의 역할, 서점의 모습,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게 되는데, 왜 서점이 필요한가?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제안했는데, 첫 번째, 서점을 마련할 때 자금의 문제예요. 그 자금을, 서점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자금을 빌려서 공간을 마련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걸 나중에 소득이 생기면 갚도록 하자 하는 문제고요. 그 공간에서 채울 책에 관련된 문제야. 그러면 그 책들은 각 집안에서, 가문에서 읽지 않는 책들, 보관해 두고 있는, 쌓여있는 책들이 있다. 그러면 그 책들을 가져다가 그 서점에서 팔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파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다른 책을 또 읽고 싶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서점이라고 하는 공간에 만나서 같이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시간은 있지만 돈이 좀 없어. 그런 사람들은 서점에 와서 책을 꺼내서 읽을 수 있는 효과도 있다. 이런 방법들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보면 오늘날 서점과 거의 유사한 그런 형태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안을 했지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서 공공기관에서의 서점, 이런 부분들은 만들어지지 못하고 조선 마렵에 와서야 서점이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서점의 필요성은 여러 번 제기가 됐는데, 우리가 논리적으로 봐도 필요성은 있지만 이것이 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점들은 어떤 그 시대의 시대적인 상황과 또 봉건사회라고 하는 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옛책이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쭉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책을 만들었던 편집자, 또 그 시대의 독자, 그죠? 그 시대의 정책을 했던 사람들, 유통,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쭉 살펴봤는데요. 근데 옛날 책들, 이런 것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도서관, 또 아니면 박물관, 이런 쪽에서 그냥 조명을 받고, 아니면 수장고에 간직되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낡은 생각,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 한없이 우리 책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이 사라지죠. 그러나 책이 그 시대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 시대에 정말로 철저하고 절실했던 지식을 확산시켜 가야 되는 문제, 또 무엇인가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또 그런 것들을 실천으로 옮겨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그 책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가만히 그런 책들을 들여다보면 그 책 활자나 만들어진 형태나 이런 것에서는 그 시대를 고민하고, 또 그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식을 좀 더 널리 확산시켜 나갈 수 있을까, 지식을 공유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했던 우리 옛사람들의 생각, 이런 부분들을 그 책에서 가슴으로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속도도 빨라지고 엄청난 정보의 양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측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옛사람들의 책에 대한 생각과 정신, 이런 부분들은 간직하고, 또 그런 생각 속에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것도 보람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